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식 개막하며 로봇과 차량에 AI를 결합한 피지컬 AI가 핵심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엔비디아, 현대차, LG 등 글로벌 빅테크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전략을 공개하며 차세대 AI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CES 2016 기조연설에서 베라 루빈을 조기에 공개했습니다. 베라 루빈은 현재 주력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을 압도하는 성능을 갖춘 차세대 칩으로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간 만큼 연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회사들과의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에 미국 석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낙후된 에너지 시설을 복구해 미국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 이익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LNG 선박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는 최근 초대형 LNG 선박 시장에서 활발하게 실적을 내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올타임하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자재단에서도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은이 4% 정도 급등을 했고요. 처음으로 종가상으로는 80달러 선 위에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CS발 모멘텀으로 AI 기술주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제는 마이크론이 10% 정도 급등하면서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또 체크할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 쪽에서도 특히나 장비단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함께 주목해봐도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쿠팡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탈팡이라고 해서 수혜주로서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범용 택배를 담당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CES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HBM4와 관련한 칩 전쟁도 서막을 울리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삼성의 전략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어드 쪽에서는 M7 기술주 종목들이 연말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올해도 여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그대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충격 뉴스에도 신고가이고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올타임하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관련 군사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을 흔들지 못했다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이제 지정학적 불안을 빠르게 털어내면서 이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화요일 S&P 500은 0.62% 올랐고요. 그다음에 역대 최고 종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6,944.82로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장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484.09포인트로 0.99% 상승을 했고요. 0.99% 상승을 하면서 49,462.08로 이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65포인트 올라 23,547.1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상승을 이끈 것은 대형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매그니피전트 7 가운데 아마존이 이제 이채롭게 3% 넘게 올라서 3대 지수를 이끌었고요. AI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 팔란티오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새해 들어 이제 불과 3거래일 연속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오르면서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5년만 해도 주가가 240% 넘게 뛰었던 흐름이 새해에도 아마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AI가 판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버블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가 연말에는 잠시 숨고르기를 골랐지만 지금은 어쨌든 주식이 다시 선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기술주가 오르는 흐름과 함께 경기 민감 업종까지 움직이면서 2020년에는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상승세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 부양 그리고 이제 AI 열기가 겹치면서 경제가 뜨겁게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베네수엘라의 군사 행동과 정치 이슈가 이제 시장을 흔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제 궁금한데 아마 그거는 메이필드 반응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석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제 글로벌 경제 특히 석유 원유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 극도로 제한적이었어요. 매장량은 상당히 많지만 제한적이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유가 급등에 대한 충격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재된 물량이 향후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공급 확대량에 따라서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장은 지정학적 헤드라인보다 유가의 방향과 AI 반도체 중심의 성장 기대를 더 많이 보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봤습니다. 어제도 이제 반도체 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특히 마이크론이 10%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엔비디아 젠슨항 CEO 기조 연설을 통해서 어제 냉각 장치 관련 주들은 하락을 했고 메모리 관련 주들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XAI 200억 달러 유치이고요. XAI가 이번 투자 라운드를 통해서 200억 달러로 조달을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치가 1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긴 한데 XAI가 이제 현지식 언론으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시리즈 2 투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 투자를 마무리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당초 이제 목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150억 달러였는데 그걸 크게 상회하는 규모였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 명단도 이제 화려합니다. 그래서 카타라 투자청이라든가 MGX라든가 베론캐피탈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고 공개를 했고요. 신뢰도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아무 의심스러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공개된 정말 투자자들의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전략적 투자자로 엔비디아와 시스코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단순한 재무 투자라기보다는 컴퓨팅 인프라와 이제 생태계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조합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자 이제 머스크도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X에 글을 올리면서 XAI 팀에 축하를 보냈고요. 투자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감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채로운 건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주가하고는 좀 별개인가 봐요. 이게 테슬라하고는 사람들이 같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두 개 합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거와 별개로 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84% 정도 떨어지면서 434.31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과는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소식이 더 주목을 받는 건 이미 지난해 XAI가 대규모 투자 유치 중이라고 이제 관측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에 이제 XAI가 150달러의 신규 지분 투자를 논의 중이고 기업 가치가 2,400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고 보도를 했는데 결국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AI 시장에서 버블 논쟁도 있지만 동시에 모델 경쟁과 돈과 칩의 싸움이 굳어지고 있고 좋은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XAI는 이번 2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판으로 그룹의 모델에 대해서 고도화하고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후 쪽에서 어쨌든 그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투자로 약간 상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XAI가 목표치를 넘어서 이제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존재감을 다시 각연시켰고 투자자 라운드에서 AI 평경 경쟁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모델 성능과 서비스 확장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계속 가능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무엇인가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XAI 관련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투자 참여 기업으로 보면 지금 엔비디아랑 시스코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GPU의 집약적인 모델이 또 XAI이기 때문에 HBM이랑 D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부분, 현대차가 로봇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너무 잘 팔려 못 판다이고요. 메타의 스마트 안경과 관련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기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재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시를 좀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밝히게 됐습니다. 원래 2026년 초로 예정이 됐지만 이후 출시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저는 이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거의 800달러, 799달러로 이제 800달러 가까이 돼서 이게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려고 하면 뭐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이런 물론 이게 스마트 안경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줄 돈이냐 이게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린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가 CES에서 요걸 발표를 했었는데 레이벤 디스플레이 스마트 안경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출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재고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전례 없는 수요와 이제 제한된 재고를 언급을 했고 원래 계획했던 2026년 초 해외 확장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스마트 안경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선글라스나 안경 이쁘게 만든 거와 비슷하니까 그게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의 방침은 당분간 명확합니다. 해외보다 미국 주문 소화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요. 국제 판매는 가용성을 재평가하면 다음에 다시 판매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품 출시 이후부터 구하기가 더 어려운 제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설마 이 정도로 했는데 출시되고 나서 온라인에서 바로 주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내 오프라인 방식에서 이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사러 미국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메타 웹사이트 통해서 이제 데모 예약이 먼저 잡아야 하고요. 이제 데모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시 전에 데모 예약이 몇 주 차로 꽉 찼기 때문에 요거 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인기를 강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이벤이 어쨌든 디스플레이 메타로 처음으로 이제 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HUD도 즉 눈앞에서 정보를 띄우는 디스플레이가 넘는 스마트 안경이라는 점이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카메라라든가 스테레오 스피커라든가 여러 개 마이크라든가 와이파이 6라든가 손가락 움직이는 EMG 기반의 뉴럴 밴드 컨트롤까지 묶여서 이제 상당히 기능이 많다는 점도 이제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비전 프로처럼 약간 이렇게 너무 막 그렇지 않고 약간 무겁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게 이제 메타를 좀 구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처져 있는 메타를 구해주는 구세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시장이 기대했던 시나리오와 반대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판매 채널이 늘고 수급이 풀릴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공급 관련해서 뭔가 미스매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메타도 예상 못할 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메타가 향후에 풀 수 있을까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리하자면 이제 메타가 레이벤 디스플레이를 기술적으로 확실히 화제의
시장에 떠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너무 잘 팔려서 해외 출시를 멈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재고를 얼마나 빨리 늘려서 해외 출시를 다시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로는 미국 중심의 공급 전략이 경쟁사들의 스마트 로드맵에 어떤 압박을 줄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보시면서 매출을 유심히 보시면 메타의 주가에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타의 스마트 웨어러블 글래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루빈 조기 공개이고요. 젠슨왕 CEO가 이제 기조 연설, 키노트 연설에서 베라 루빈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투자자가 가장 궁금했던 건 양산이 언제 들어가냐 이 부분이었을 텐데 양산 시작했다라고 공개를 좀 해준 상황입니다. 아마 연내에 시장이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라 루빈은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뭐 H200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H200은 이제 질문답에서 보통 나왔었는데. 가장 강한 한방 베라 루빈에 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제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쇼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차세대 AI 컴퓨터 플랫폼 이제 베라 루빈입니다. 황 CEO는 루빈이 완전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블랙엘 이후에 로드맵을 강하게 이제 못 박았는데, 사실 이 한방은 정말로 이제 경쟁사들에게 정말 힘든 한방이 아닌가. 왜냐하면 블랙엘 자체도 엄청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베라 루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주요 매체들도 루빈 플랫폼이 6개 칩으로 구성된 렉스케일의 AI 시스템이라고 이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시작은 이제 황 CEO가 이제 두 발로 오리처럼 걷는 로봇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이제 시선을 이끌었었는데요. 황 CEO는 로봇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말을 건네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AI 칩을 넘어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까지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쉽게 말하면 센서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물리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AI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로봇과 자율주행이 여기 들어가게 됐는데 엔비디아는 이날 이제 꺼낸 첫 번째 카드가 아마 이제 자율주행 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었는데 황 CEO는 알파마이오라는 개방형 모델을 이제 공개하면서 자율주행차가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 인간처럼 상황을 추론하는 대응 방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알파마이오가 이제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수준은 이제 2 정도 되는데 이걸 4 정도로 해서 이제 빨리 끌어올리겠다라고. 왜냐하면 4 정도 돼야 이제 지금 선두주자인 어쨌든 뭐 이런 알파벳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웨이모 같은 걸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세스 벤츠와 협력을 강조했었고 지역별 확장 계획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로보틱스 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지난번에도 로보틱스를 좀 보여줬었는데 피지컬 AI를 위한 모델에 대한 플랫폼 라인업을 위로 올렸는데 공식 블로그에서는 로보틱스의 시뮬레이션 자율주행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어쨌든 현실 세계가 AI를 확장한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루빈을 설명하게 됐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오늘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발표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AI는 이제 화면 속에서 끝내고 이제 로봇과 자동 현실로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그 길에 대한 칩뿐만 아니라 모델과 플랫폼 통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엔비디아의 그림 자체를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를 총괄하는 전체적인 회사의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베라 루빈 플랫폼과 관련한 내용 먼저 살펴봤습니다. 젠슨왕 CEO가 일단 효율성이 블랙웰보다 훨씬 더 높고 베라 루빈을 쓰게 되는 데이터 센터는 지금 별도의 순행식 칠러가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칠러 관련한 쪽이 좀 크게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제대로 공략되지 않은 거대 시장이 초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어제 메모리 관련주들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좀 궁금한데 이게 파장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를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린란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성향은 좀 다릅니다. 이제 나토가 뒤에 배경이 있는데 자, 이 말이 왜 크게 번지냐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미국과 함께 나토 동맹국인데 동맹 내부에서는 영토를 가져오겠다는 뉘앙스가 압박으로 커지면서 외교 문제를 넘어서 동맹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베네수엘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쪽과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권의 활용을 늘리면서 어쨌든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꺼내들게 된 건데요. 그러자 이제 유럽이 즉각 반응하게 됐습니다. 이제 덴마크를 포함한 유로 주요 국가들이 이제 공동 성명서를 내면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면서 그 미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결정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바로 이제 백악관이 추가 발언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레빗은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선택지를 논의하고 있다. 군사적 선택지도 항상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점에서 파장이 더 커진 이유는 최근 미군이 대외의 어떤 군사 행동과 연결되되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은 그린란드 이슈를 단순한 정치적 이슈로 보지 않고 실제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제동 움직임이 그러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할 것 같으니까 제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루벤 가에고 상원 의원은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그린란드 침공에 관련된 걸 막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트럼프 정부가 이 그린란드도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런 파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백악관이 군사 옵션을 표현하는 공개적으로 꺼낸 수위를 올렸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공동 성명으로 주권의 원칙을 맞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견제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임박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위험 수위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말이 정책으로 굳어지느냐, 그리고 나토가 내부 균열이 실제 외교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투자나 여러 가지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린란드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확보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키워드까지 마지막으로 잘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한 미래에셋 증권의 시선이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인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CJ 대한통운을 다시 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체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CJ 대한통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물류산업 전반의 환경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물류 업종들은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국제 물동량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단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물류 기업들이 좋아 보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숫자보다는 앞으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CJ 대한통운도 이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CJ 대한통운의 2025년 4분기 매출을 지금 3조 2,379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2.5%가량 좀 늘어난 수치가 되겠고요. 외형만 본다면 분명히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살펴보면 이익 부분은 좀 다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84억 원이 찍히면서 전년보다 3.9%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던 그런 기대치보다도 조금 밑도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히 택배 물량은 늘었는데 왜 이익은 줄어들었는지 그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지금 택배 단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물량부터 살펴보면 4분기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한 5.6% 증가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택배 매출도 9,912억 원이 찍히면서 전년보다 4.2% 늘어났습니다. 결국에 물량은 많이 늘었고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었지만 가격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택배 단가가 2.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계상시차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좀 더 눌렸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결과 지금 택배 부문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56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5.8%의 감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물류 부문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살펴보니까요. 지난 4분기 매출이 8,09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3.3%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집배송 물량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 보관과 배송을 담당하는 W&D 부문에서 신규 수주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부진한 부분을 살짝 상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런 대목들은 결국 앞으로 봤을 때 물류 자동화 경쟁력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글로벌 부문에 있어서는 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 포워딩 시황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정체된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250억 원이 찍히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4분기의 실적을 구조적인 악화가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시점은 올해 2026년도가 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를 전환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택배 단가 하락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경쟁 택배사들의 마진이 이제는 한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더 이상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단가 하락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단가가 안정이 되면 물량 증가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단가가 더 이상 꺾이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진이 회복되는 구조를 나타낼 수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이 구간에서 지금 CJ 대한통운의 택배 부문의 마진이 6%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훨씬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단가가 진짜 하락이 끝나게 되는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점유율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은 CJ 대한통운의 택배 시장 점유율이 2025년 3분기부터 이제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상승 흐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바로 주 7일 배송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배송이라든지 주 7일 배송들이 이뤄지게 되면서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넓혀나가는 요인으로 함께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한 가지 이슈도 덧붙어져 있죠. 최근에는 쿠팡 관련 이슈도 함께 겹쳤습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니까요. 한 달 사이에 무려 5.6%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10.4%가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쿠팡을 대안 플랫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탈팡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쿠팡을 벗어나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안 플랫폼들은
쿠팡과는 다르게 대부분 자체 물동량, 자체 물류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외부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다면 범용 택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렇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나 혹은 뭐 마켓컬리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CJ 대한통운을 쿠팡 사태의 직접적인 수혜 가능 기업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 조금은 더 차분합니다. 이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에는 부차적인 요인일 뿐이고 결국의 투자의 본질은 CJ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자체 경쟁력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을 2026년 그러니까 올해 운송업 종합 탑픽 종목으로 꼽게 됐고요. 결국에는 확인해야 될 점들이 택배 단가 하락이 과연 올해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도 12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한 0.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94,300원의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쿠팡 이 해킹 이슈로 쿠팡 정보 유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소폭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 어제장에서는 약간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목표 주가 12만 원과의 격차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격차를 기대의 영역으로 바라볼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시간인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의 경우에는 조정의 해였고요. 그리고 올해 2026년은 구조 변화의 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CJ 대한통운을 단기적인 실적을 바라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가 경쟁의 끝과 점유율 반등 그리고 자동화 물류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앞으로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CES가 본격적으로 막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칩 전쟁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중에서도 삼성의 전략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리값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닥터 쿠퍼라고 해서 우리가 경기를 진단하는 가장 중심된 부분으로 구리로 판단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구리값이 오르고 수요가 오른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확산했을 때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일 갈등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11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계속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군사 목적의 물자 수출과 관련한 코멘트가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2026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CEO들 사이에서 이제 몇 시간 간격으로 해서 자체적인 칩을 공개를 하면서 정면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이 칩 전쟁의 서막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S2026의 현장 분위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빅테크들의 차세대 슈퍼칩 경쟁은요, 결국 삼성전자의 HBM4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물량 확보 전쟁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젠슨왕 CEO가 공개한 베라 루빈과 또 리사수 CEO가 공개한 헬리오스 AI렉은 모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추론 성능을 예고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칩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6세대 HBM인 HBM4를 기본 8개에서 최대 12개까지 탑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HBM4 도입을 이미 확정했고 AMD는 압도적인 메모리 용량을 강점으로 내세웠죠. 여기에 젠슨왕 CEO가 AI 다음 단계는 로봇공학이라고 선언하며 피지컬 AI 시대를 예고했는데요. 로봇과 자율주행의 복잡한 연산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HBM4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빅테크들이 앞다투며 차세대 칩을 쏟아낼수록 그 심장부인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협상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번 대결을 보며 고래 싸움에 삼성전자의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고래들의 식량을 독점하는 형국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들려오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TPU에서도 테스트 좋은 성적 받았다라고 했었고 엔비디아도 HBM4 관련해서는 최고점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어떤 강수를 뒀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좀 받게 된 걸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는 5세대 디램을 과감히 건너뛰고요. 또 6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직행하는 디램 재설계라는 초강수를 둬서 이 기술적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용 HBM4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이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 업계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비결은 리스크를 감수한 퀀텀 점프 전략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10나노급 5세대 공정을 유지하는 대신에 최신 6세대 공정을 HBM4 베이스 다이에 바로 적용해 버린 겁니다. 이 덕분에 초당 11GBps가 넘는 업계 최고 속도와 또 안정적인 발열 제어 능력을 동시에 검증받았는데요. 특히 HBM4부터는 메모리 공정이 아닌 초미세 로직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 삼성전자는 세계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IDM 기업입니다. 설계부터 파운드리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삼성의 원스톱 턴키 솔루션이 엔비디아가 다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엔비디아 측이 삼성에 요구한 초기 물량이 내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은 삼성이 이제는 단순한 공급사를 넘어서 주도권을 쥔 메인 파트너로 귀환했음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칩을 원하는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량 공세가 이어지게 될 텐데 실적 가식성과 연결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최근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저리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HBM 생산 능력을 월 25만 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대급 규모의 경쟁을 완성해서요,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산업은행으로부터 8천억 원의 설비 투자 자금을 추가로 수혈받으면서 총 8천억 원의 든든한 실탄을 확보했는데요. 이 현금이 많은 삼성이 왜 대출을 받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3%대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이 평택 P4와 P5 라인에 HBM4 설비를 까는 게 수익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실용주의 경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올해 말까지 HBM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확대해 구글의 8세대 TPU와 또 아마존의 차세대 ASIC 칩 시장까지 싹쓸이하겠다라는 건데요. 노무라 증권은 삼성이 HBM4에서 거둘 압도적 성과를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을 133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테슬라의 23조 원 규모 자율주행 칩 물량과 또 BMW 엑시노스 오토 수주를 통해 적자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데요. 결국 올해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폭발적인 수익성과 시스템 반도체의 흑자 전환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제국의 완전한 부활을 숫자로 증명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GPU건 TPU건 어쨌든 HBM이 들어가는 거라서 AI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S 2026이 열렸죠. 여기서 SK하이닉스는 HBM4와 관련을 해서 실물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턴키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턴키 솔루션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요. 두 번째로 구리값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 지표를 판단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또 구리인데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의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요. 전력망 확충 수요와 그리고 또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맞물려서 이 구리 시장은 역대급 쇼티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우선 어제 오전 기준으로 구리 현물 가격이 톤당 13,030달러를 찍었습니다. 12,000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6거래일 만의 결과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전선과 배선이 들어가는데 여기엔 구리가 필수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력망 업그레이드와 전기차 수요가 경기 둔화 우려를 완전히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공급은 최악인 수준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인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 광산은 산사태로 가동이 멈췄고 또 칠레 광산들은 파업 중인 상황인데요. 이 구리 광산은 발견에서 생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 폭증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급단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가격 상승의 배경 중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한몫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두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미국 내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를 우려해서요. 이 대대적인 구리 사재기에 나서면서 이 구리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제품에 대해 관세를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나중에 비싸게 사느니 지금 다 쟁여두자며 수입을 급격히 늘렸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구리 수입량은 작년 여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지질조사국이 구리를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점인데요. 이건 단순히 명칭 변경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구리 재련과 또 정제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을 투자하거나 또 까다로운 광산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국가 안보 자원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요. 이 수입산 구리에 대해 더 강력한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현재 구리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국 내 구리 가격이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가격 강세가 런던 금속거래소를 포함한 전 세계 구리 시세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강력한 상방 동력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구리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또 공급 부족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랠리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무려 10년치 전망치도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골드만삭스는요. 우선 향후 10년 내에 구리 가격이 톤당 15,0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를 장기 강세장의 서막으로 진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칠레 광산 파업이나 또 미국의 관세 이슈가 가격을 흔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적 수요는 꺾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과 국방 그리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 모든 전략 산업에는 이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만 사들이는 손에서 입으로, 즉 핸드 투 마우스 전략으로 버티고 있지만 재고가 바닥나면 결국 다시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구리 관련 ETF나 또 풍산 같은 전선과 금속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닥터코퍼가 지금 가리키는 건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자산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리가 이제는 금보다도 더 귀한 전략 자원이 좀 되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은도 어제 뉴욕 시장에서는 그래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온스당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을 좀 지었기 때문에 이 또한 처음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중일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부터 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일단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중국은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요. 이 첨단 산업의 생주를 쥐는 자원 보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가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이지만 동시에 군사용으로도 적용 가능한 이 핵심 품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흑연, 무엇보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히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협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보고 극도로 나쁜 성질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말싸움에서 끝내지 않고 일본의 핵심 산업인 정밀 기계와 또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타격하겠다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히토류를 무기화했던 기억을 일본에게 다시 상기시킨 셈입니다. 네, 격화가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여행도 가지 마, 유학도 가지 마라는 이런 권고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일단 실물 경제에서도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시장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는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인해서 이 하늘길의 40%가 마비된 가운데 일본의 보복성 포토레지스트 출하 중단 루머는 글로벌 IT 공급망을 더욱더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한 달간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 노선 2,200여 건이 전격 취소되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토의 고급 호텔 숙박비가 하룻밤에 3만 원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 민간 교류는 현재 최악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제적 파국은 반도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이 중국의 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차단했다는 루머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루머가 사실로 확인되어 일본이 수출 통제 카드를 맞받아친다면 중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가 중국산 자원을 제3국을 통해 일본에 넘기지 말라고 강력 경고한 것 역시 이런 기술 대결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중일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다툼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경제 차단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토레지스터 관련한 내용들은 여전히 통제에 대한 가능성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일본이 세계에서 점유율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일 갈등도 그렇고 한중 갈등도 그렇고 한번 이게 시작되면 꽤나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갈등의 끝은 어디로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요. 한국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동시에 일본에는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1월이죠. 광둥성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는 이 평행선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샤오미 폰으로 함께 셀카를 찍는 등 파격적인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가 파탄한 틈을 타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오는 3월 조기 방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속을 다지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중국은 11월 광둥성 심천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는 일본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자원 무기화 수위를 계속해서 높일 전망입니다. 만약에 이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대체 공급자로서의 반사이익뿐만이 아니라요.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원자재 수급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됩니다. 결국 11월 에이펙에서 중일 정상 간의 극적인 대화 물꼬가 트이기 전까지는 동북아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우리 포트폴리오를 흔드는 상시 변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일 갈등과 관련된 내용까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오늘 프리마켓 시장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움직임 체크가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7% 오르고요. SK하이닉스가 3%로 더 강하게 움직임 나옵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한미반도체입니다. 5.4%까지 뛰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젠스당 CEO가 메모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쪽에서도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또 TSA 같은 경우에는 2.04% 정도 상승불 현재 켜져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스도 5.09% 정도 흐름 둘 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메모리 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CES 2026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행사에서 여러 기술 기업들이 AI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믿을 건 AI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어제는 CES에서 이제 개막전 젠스낭 CEO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개막전 기조 연설이 진행이 된 건데요. 베라루빈의 실물을 공개하고 또 자율주행 AI 플랫폼인 알파바이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보합권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CES 일정은 현지 시간으로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안에 나오게 될 뉴스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국내 증시를 보자면 코스피가 이제 새해 들어서 정말 파죽지세로 단 3거래일 만에 4,500포인트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벌써 올해 증권가에서는 원래 코스피 상단을 밴드를 한 4,500 정도로 봤었는데 터치가 이미 나왔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목표치를 더욱더 상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많게는 5,200포인트까지 내다보는 증권사들도 있는데요. 어제 시장을 보면 일단 오로지 개인들만의 매수세로 시장을 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우주항공과 혹은 방산, 증권주 쪽으로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주들도 오후장에서는 힘을 좀 더 내줬습니다. 다만 일정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있는 제약바이오나 로봇주들은 새로운 형식으로 살짝은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CES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환율 쪽도 잠시 짚어보자면 작년 연말에 좀 눌렸던 환율이 새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 일단 네.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끝없이 달립니다. 이 상황들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일단 환율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4월 달, 이제 지난해 4월 달에도 환율이 하락할 때는 급락 이후에 잠깐의 반등 뒤 또다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여전히 이제 뭐 많이 높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급락한 또다시 이제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는 약간 예측 이쪽으로 좀 시각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만큼도 강하게 붙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섹터 바로 IT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질주가 여전히 지금 거세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 증시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장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졌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왔던 시점을 보시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했다가 하이닉스가 빠르게 반등을 주면서 결국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가는데 크게 일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IT 업종도 강했지만 이 증권주 시장과 거의 동행하는 이 증권주의 상승폭도 굉장히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내 증시는 연초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 목표했던 그 코스피 지수의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의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4,500포인트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우리가 지난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올해 시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4,500포인트까지 1월 초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는 5,00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사실 우리가 좀 멀리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도 이 동시효과 시장에서 보면 이제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에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동시효과에서 4,600포인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증시는 여전히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특정 종목들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쪽으로 편향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이쪽에 CES라는 이 큰 행사를 통해서 주가의 반등이 또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종목들을 만약에 공략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굳이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잠깐 쉬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미리 좀 매수를 해놓고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돌 때 올라갈 때 또 파는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가 한 2% 넘게 상승하면서 4,600포인트 선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씩마다 100포인트씩 갈아치우는 코스피의 모습인데요. 과연 장 출발하고 나서도 이 움직임이 이어질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화두가 CES 2026에서 젠슨왕 CEO의 코멘트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베라루빈을 이 자리에서 먼저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베라루빈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사실 이 루빈 칩이 하반기부터 공급이 됐을 때 역시나 HBM4를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 쪽에 시선이 갈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우위잖아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펼쳐보는 쪽이 좀 더 상승 탄력도가 높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CES를 보면 결국엔 이제 젠슨왕의 동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이제 시장에서 관심사가 바로 AI 쪽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베라루빈 쪽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제 출시를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HBM4를 누가 납품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게 바로 이제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밸류체인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지금까지의 점유율을 계속 이제 이어가느냐 아니면 삼성전자 쪽에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밸류체인 안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그 납품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주목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번에 하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 역시도 이제 생산에 대한 게 가능성, 이거 생산에 대한 이제 출하이 그 이제 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역시도 이제 하이닉스하고는 뭐 못지않은 정도의 어떤 이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하이닉스 쪽에서는 어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을 뿐이지 그동안 주목도는 삼성전자 쪽에서 주목도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주들을 뭐 본다기보다는 베라루빈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주목도로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게 마이크론의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뭐 소부장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이제 주목받았던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베라루빈도 분명히 주목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젠스왕이 공개했던 것 중에 알파 마이오 이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이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상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목표 주가를 16만 원 정도까지 이제 내세웠던 증권사들이 18만 원으로 증권사 목표가가 많이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CES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AI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나 시장을 이끌 만한 건 AI구나라는 기대감들이 함께 지수도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CES 2026에서 젠슨왕 CEO가 베라 루빈 칩을 공개를 하기도 하고 또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자율주행 AI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지 양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 오르면서 4,5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상승 95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장 초반부터 강하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5% 오르면서 14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지금 오전장의 하락세를 어제는 오전장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장에서는 또 돌아세우는 모습들을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는 또 강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는 마이크론이 1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탑들의 강세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4.2%가량 오르면서 75만 닉스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CES에서 HBM4 16단을 최초로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한 번 더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 반도체 투탑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3%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8%가량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한 0.8% 하락세, ABL 바이오는 보합권의 움직임, 오늘 또 바이오가 장 초반에는 좀 미미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한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장까지만 해도 이제 CES 세론의 영향으로 로봇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살짝 빨간불 켜나 했는데 보합권으로 다시 돌아선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럼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사자세 나타내면서 2,800억 원 가까이 좀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개인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가량 오르게 되면서 4,589포인트 선, 4,600포인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안에서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를
분위기를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좀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피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외국인들이 현재 2,8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전기전자업 중에서 이 매수가 2,800억 이상 잡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수는 IT 쪽에 매수가 다 몰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8%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시장을 현재 이 두 종목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종목들의 상승폭이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 종목 수에 비교를 했을 때 지수는 올라와도 이제 특정 종목들의 이제 주가가 시세가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장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이 코스피 시장은 오늘까지 주가가 이 대형주 쪽에 몰리다 보니까 4,600포인트에 가까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만약 5,000포인트라고 한다면 40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2026년도에 최고점이 5,0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연초에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던 건 결국은 IT 섹터 그리고 삼성전자 화이닉스의 이 질주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종목들이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 또 앞으로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중간에 분명히 좀 조정이 들어올 거고 이 과정에서 수급의 또 순환매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아침부터 해서 삼성전자 화이닉스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섹터 안에서는 뭐 자동차 섹터, 현대차 오늘 한 5%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도 역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유통주들도 역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갇혀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일단 매수세가 몰고 있고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늘 시장도 역시 뭐 주도 섹터는 이제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은 좀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한쪽에 특히나 이제 많이 쏠려 있는 이런 장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결국 이 종목들이 2026년도에 좀 소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을 갖고 있다, 아니면 지금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이 계속 이제 지금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해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종목들마다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고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약간의 소외를 좀 당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에 충분한 조정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 쪽으로 차라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한 3% 넘게 오르면서 14만 원 전자 좀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한 5% 가까이 오르면서 75만 닉스 돌파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나 지금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코스피가 지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6% 코스피 오르면서 4,600포인트 돌파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반도체 투탑에게도 중요한 일정은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잘 찍혀도 그 당일에는 좀 세론이 나왔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좀 노려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그 부분을 결정을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만약에 삼성전자 혼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돼요. 네. 하지만 이제 CES라는 이 행사, 대규모 행사에서 또다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하이닉스와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내일 시점에서는 매도가 나온다. 이건 근데 만약에 실적에 대한 세론이라기보다는 주가가 단기에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실적에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기보다는 뭐 지번에 나오는 실적보다는 사실 올해의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서의 세론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크게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때를 단기적인 매수 기회로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 뭐 이번에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올해에 대한 전망, 아마도 전망을 조금 더 좋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은 어쨌든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의 기대감이 훨씬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세론이 나오게 된다, 뭐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그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속보로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4,600포인트 선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단을 한 5,200포인트까지 잡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일 장안에서 세론이 혹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단기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앞서 장 전에 젠스당 CEO의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알파마요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찾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안에서도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율주행 안에도 사실 다양한 테마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이 어떤 테마가 좀 더 유망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CES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게 베라 루빈이었고, 네. 하지만 젠스항 CEO가 이번에 이제 자율주행 AI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알파마요를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가장 주인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역시도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간 종목도 있고,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주가에 뭐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던 건 세코닉스라는 종목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 이제 종목들의 분위기를 어제 본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빠졌던 건 결국 이제 알파마요에 대한 이제 이 기대감 때문에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산업도 AI하고 접목돼서 이제 시장이 좀 개화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 엔비디아가 어쨌든 이번에 진입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자율주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주목도가 높은 건 카메라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센서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주목도는 이제 이쪽에서 또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ADAS 쪽에 대한 회사를 또 인수를 했던 그런 이제 소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하고 접목이 돼서 알파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까지,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아마 확장될 수 있는 AI의 범위가 좀 있거든요. 일례로 들어본다면 이제 통신 쪽, AI 랜이라든지 이쪽도 이제 주목도가 앞으로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당장 이 그 자율주행 쪽이 주목을 지금 받고 있긴 하지만 상용화 단계까지 간다면 조금 더 긴 얘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완성 단계라고 보면 최종 완성 단계는 레벨 5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알파마요의 경우에는 지금 레벨 4 정도까지 일정 도로 안에서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주목을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을 좀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거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소량의 어떤 이제 그 투자 금액 정도로 이제 좀 보시는 게 좋고,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에 테마로는 카메라와 센서 쪽의 주목도가 높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거래량이 확실히 실릴 때 좀 더 적극적인 매수 전략 펼쳐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는 우주항공주가 또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의 수급을 이쪽에서 좀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정부 예산으로도 이제 우주 산업을 밀어주고 있을 때 이쪽으로 좀 더 주목도를 높여봐야 될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스페이스 X를 봐야 하나, 아니면은 펀더가 기존에 좀 탄탄한 애들을 봐야 하나, 어떤 게 좀 더 나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전통주,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라든지 또는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들은 장기간에 굉장히 좀 오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급등이 또 나오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사업 분야,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로 본다면 이제 스페이스 X, 이게 지금 미국에 또 상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의 지원도 분명히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해외 쪽에서의 중요한 이벤트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시세가 가장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부분으로 본다면 스페이스 X 쪽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 이제 스페이스 X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사람들의 성향과 그다음에 스타일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단기에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단기 시세를 노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형주들이죠. 하나에어로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때는 역시 이제 종목들은 매수하면 안 돼요. 주가의 조정이 들어왔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놓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실 기존에 봤던 전통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이스 X가 좀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안에서 현대차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7%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됐을 때 이 안에서 구글과의 지금 협력 이슈도 붙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 영향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이제 알파마요 얘기했을 때 가장 큰 피해주가 사실은 테슬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제 로봇 피해주가 결국은 또 좀 뜻하지 않게 또 테슬라가 돼버렸어요. 일단 로봇 쪽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로봇을 또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이쪽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현대차 쪽한테는 이제 삼강 구도가 좀 돼버린, 이제 세 개의 업체하고 이제 협력을 하게 돼버린 거죠.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글 양쪽에 큰 날개를 이제 달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목도 면에서 본다면 현대차는 분명히 큰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산업이 이제 현재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서 이제 그동안 자동차 쪽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동차가 이제 로봇 쪽에 대해 진출을 하고 새로운 산업에서의 실적이 또 나오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업 다각화와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다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 종목들도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들 관심도 높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 7%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600포인트 살짝 반납한 모습이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코스피 지수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1% 넘게 상승불이 좀 켜져 있고요. 코스닥이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는 좀 들어오는데 코스닥에서는 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마이너스권으로 매도로 찍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해석을 좀 부탁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4,500선 일단 넘어서서 계속 움직임 나오네요. 이제 4,600 아침에 이제 찍은 상태죠. 네. 여전히 이제 반도체 중심의 그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는 조금 여전히 오늘도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일부 뭐 현대차라든지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삼성전자 이번 주 내로 15만 원 가지 않을까요? 뭐 진짜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뭐 지금 14만 4천 원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80만 닉스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로 5천도 뭐 긍정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무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주에 가느냐 다음 주에 가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이지 일단 한 번은 찍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시장에서 마이크론도 또 계속해서 그쵸, 급등이에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부장 관련주들도 오늘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역시 반도체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사면서 개인이 300만 주 가까이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껏 웃고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지만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포트에 이제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작은 종목군들에서 오히려 이제 시세를 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고 또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이 올라간 것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웃고 있기보다는 한 뭐 절반 정도는 시장과 아주 이제 동떨어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이 시장을 맞춘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CES도 이제 개막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이제 곧 개막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테마드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한알령 이슈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투자자는 괴롭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사야 되느냐? 저는 이제 어제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제 살 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지나면 또 어제 살 걸.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한측으로는 야, 이거 내일 꺾이는 거 아니야? 오늘 꺾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저도 어제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어제 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틀 연속 삼성전자가 7%씩 올라가다 보니까 한 7% 오르고 17% 오르니까 한 16%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어제 SNS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제 파셨던 분들은 오늘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놓친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도 어제가 기회였는데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때 이렇게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것도 당분간 유지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네. 전략이 된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꺾이면 어떡할 거야? 라고 이제 시청자분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떨어질 걸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라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리는 말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꺾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로스컷, 그러니까 손절매를 각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런 말에 올라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도 하이닉스 갖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껄껄껄 영원히 남는다. 맞아요. 그때도 못 산다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3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벌써 2배 가까이 올랐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라도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또 2배가 올라가느냐 100만 디스 꼭 가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도 내일 몰라요. 뭐 여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여기 뭐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오후에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수가 잘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AI 반도체 중심으로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이게 없는 분들한테는 또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제 개장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좀 떨어졌었는데 오후장에 바로 또 돌려 세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라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카오도 잠깐 보고 갈까 해요. 오늘 순매수 상단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단 네카오 둘 다 확인되고요. 네이버는 기관 쪽에서 1위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전후로 해서 뭐 외국인이 네이버 제일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1월 달에 이제 그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1월 원래 이제 1월 효과다라는 부분들을 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조방 원전이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좀 미흡했습니다만 조방원이 다시 올라갔죠. 그쵸. 그런 것들은 올해 또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카오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국 AI가 어디서 돈을 버느냐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 A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계속 AI와 관련된 주식들의 어떤 변동성들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을 면밀히 살펴서 잘 메모해 놓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오는 수급의 의미도 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열어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조금 더 시계월을 넓게 해서 보면은 한 2거래일 제외하고는 지금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1위 종목으로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네카오 둘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의미 둘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조선과 방산입니다. 앞서 말씀을 좀 주신 것처럼 조선과 방산, 원전까지 해서 어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는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이슈도 좀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을 해봐도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방산 첫 번째, 두 번째로 열어봤고요. 세 번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ADR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 답변 기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들 이번 주에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제 젠스당 CEO 발언을 통해서 또 메모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나 TSE도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내용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움직이는 섹터 중에 또 작은 쪽에서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히토류나 요소수, 페라이트 이런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아마 중일 갈등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사실 상단에서 움직이는 테마를 체크하면 이쪽이긴 해요. 히토류나 뭐 요소수 이쪽이긴 한데 이게 일단 중일 갈등의 영향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게 금방 끝날 건 또 아니고 우리가 미중 갈등만 봤었는데 이제 중일 갈등까지 붙어줬으니까 한 번씩 트레이딩 관점은 또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일 갈등이죠.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끝내고 이제 상해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이것을 정확한 용어는 이중으로 쓰일 수 있는 이제 그 자원들, 이중목자. 예, 이중물자라고 이제 하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통행이 가능, 그러니까 민간과 군용 이것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출 물자를 이제 통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이제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금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히토류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은 분명 아닐 수는 있겠죠. 그쵸.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딩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뭐 어떤 뭐 우리가 CES 테마라고 해서 로봇주들을 뭐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위성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또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는 다양한 참여자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 중에는 꼭 당일 매매를 꼭 하셔야 되는 또 데이 트레이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저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장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토리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걸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일 갈등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중일 갈등은 이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번에 한알령도 해제해달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꽝꽝 얼은 물은 서서히 녹는다 이제 또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1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쉽게 풀어주지 않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가셨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뭐죠 총리 신년사가 중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런 걸 또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현재 중국의 어떤 마음을 푼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만 매매는 짧게 가져가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오래 가지만 매매는 짧게 가져가자라고 저는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워낙 작은 종목들이고 또 테마단으로 암으로 돌다 보니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안에서는 또 종목들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슈는 아마 주말 사이에 많이 보셨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나 멕시코, 쿠바까지 겨냥할 가능성 또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결을 해서 방산 쪽으로 본다면 투심 개선 정도는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방산을 남미 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쪽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도 3시간 작전으로 끝났잖아요. 원포인트 작전으로 끝났고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라든지 이제 쿠바라는 경우도 전면전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면 바로 미국 미치기 때문에 뭐 이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무리 지금부터 군비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맞서 싸울 정도의 군비를 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베네수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태국 캄보디아를 보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를 보는 이유가 네. 이번에 캄보디아가 공군이 없어서 태국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태국이 어떤 비행기를 썼냐면 우리 그 T-50 그 고등훈련기를 갖다 썼어요. 네. T-50 고등훈련기에다가 무기를 장착하면 전투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되면 지금 이제 태국도 그렇게 공군이 센 건 아닌데 고등훈련기를 사서 여기에다 전투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어제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부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지 않고 T-50을 만든 것은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베네수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이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됐으니까 그 부분 아니겠어?라고 보지만 네. 태국과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와의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무기의 역할이 뛰어나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군비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K 방산 무기의 특징은 뭐죠? 가성비죠. 가성비. 더군다나 이제 고등훈련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비행사들을 훈련시킬 때 비행기를 모으는 것들뿐만 아니라 초음속으로 경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T-50이 초음속으로 경험할 수 있는 네네. 우리가 이제 그런 비행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전투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시에는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어제 또 뭐 LRG 넥슨 같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 방산주들 다시 한번 시동이 걸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방산주들이 작년에 좋지는 않았는데 네. 연말에 끝에 가서 다시 사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보면 방산뿐만이 아니라 어제 조선도 움직였죠. 그다음에 원전도 움직였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도 지금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죠.
펀드 리밸런싱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관 앵커께서도 나이 먹은 거 빼고 나면 새로운 것을 다 이제 해야죠. 예, 네. 새로운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펀드 세워봐야죠.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이제 새로해가 됐다라는 것은 네. 그들의 펀드를 새롭게 이제 재편한다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무엇을 채워놓을까요? 채워놓을 수 있는 것은 조방, 원전, 반도체밖에 주도주?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 이익을 많이 낼 거고 네. 수출을 많이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죠. 이 외의 섹터들에 대해서는 글쎄 나라는 꼬리표가 솔직히 붙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 올랐던 건 사실이지만 저평가라는 얘기는 네. 없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러한 수급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테마들이 붙으면서 그럴 때마다 이슈몰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요 섹터를 통해서 네. 다른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면 다시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풍산이 방산주 중에서 제일 뭐 싼 방산주다 이런 평가가 작년에 있었고 이제 앞선 코너에서는 그 구리값 폭등했다 뭐 이 부분도 살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풍산이라는 종목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전망은 좀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풍산이다라는 것은 네. 뚜렷하게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내러티브와 실적이 붙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풍산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선도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LID 네. 넥슨이 선도주고요. 풍산 같은 경우 구리 가격이 연동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탄환에 대한 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슈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것이 이제 새로운 수출 트리거가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풍산은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지만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풍산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보유를 하실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조금 이 주식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네. 오히려 다른 방산주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들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뭐 저평가랑 앞에 구리값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렇죠. 연결을 좀 시켜서 그러니까 올해는 원자재 관련주들을 놓고 보면 이제 구리, 금, 은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다 올해는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리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쪽들이 좀 되는 거고 금은도 작년 연말서부터 이제 변동성들이 시작됐으니까 올해는 그 변동성만 잘 이용하신다라면 좋은 수익을 의외로 네.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반도체로도 넘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이제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의 수치를 예상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한 18조, 19조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나와주면 주가는 괜찮을까요? 그것을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20조까지 반영하는 것 같아요. 20조까지? 네, 20조. 너무 그래서- 땡겨온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땡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올해 이제 증권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한 200조 정도 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략 지금 이제 20조 하면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80조로 네. 하는 거죠. 네. 248이니까.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잘하면 한 120조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조 언더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지금 이제 시장은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한 16조, 17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닐 거다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1분기, 그러니까 이제 4분기가 조금 네.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17조, 18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태껏 최대로 냈었던 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17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넘을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대로 분기이익을 낸 게 17조입니다.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드라마를 쓰게 그러네요. 된다는 거죠. 새로운 드라마를 쓰는 건데 여기에 HBM이 들어갔나요? 안 아직은 들어가요. 주력은 아니죠. HBM 3 22단이 들어가 있긴 네. 합니다만 주력은 아니죠. 거기에 올해 이제 HBM4가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어느 정도 뭐 한 17조 정도 부분만 나와줘도 충분하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DDR5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고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14만 원 온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죠. 올해 이제 이렇게 이익이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이제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정말 뭐 사느냐 죽느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익단으로 보는 거지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면서 지금 14만 원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올해 영업이익을 기대하게 영업이익을 좀 바탕으로 놓고 보면 네.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버블이다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익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을 네. 한 80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조 클럽을 달성할까?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하이닉스 보시는 분들은 80조까지는 올해 무난할 것 같아. 그런데 얘가 100조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00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 120조 정도 하면은 가능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100조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새 이름도 아니고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개념, 그러니까 그 상대평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이익들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400조에서 한 10조 정도 된다라고 보면 이런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분히 이익단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16조, 17조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주가에 큰 변동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치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를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사실 공매도가 보니까 이제 월 말이랑 월요일 날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장비주들 다 빠지고 좀 눈에 잘 안 띄고 있을 때 한미 반도체만 유독 좀 잘 가고 있는 거를 지금 이걸 쇼커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좀 붙여볼 수 있는 거예요? 쇼커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6, 7%씩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네. 그거는 이제 쇼커버가 들어왔다라고 좀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쇼커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아니죠. 쇼커버가 계속 들어오는 건 쇼커버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쇼커버 이후에 우리가 이제 투자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밝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쇼커버를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눌러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국은 하이닉스향 네.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뭐 18만 원, 19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한 번 좀 쉼은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가 저는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쇼커버 이후에도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쇼커버가 끝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뭐 한 20, 30% 네. 매도를 했다가 밑에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조정이 왔을 때는 죄송합니다. 조정이 왔을 때는 그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편입을 시키는 것도 그쵸.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또 눈에 띄어요. 다른 장비주 대비해서. 그래서 반도체주 안에서 한미반도체 질문 좀 드려봤고요. 탑픽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수장님께서 바라보는 앞으로 유망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반도체 소부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소부장. 뭐 네.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좀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고영을 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영, 리노공 이것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네. 고영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3D 검사 장비 매출이 그렇죠. 뭐 여전히 한 80% 정도 되지만 지금 이제 뇌수술용 로봇 이것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 크게 늘어날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반도체, 로봇 두 군데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렇게 두 군데 다 어떻게 보면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오션도 방산이냐 조선이냐 다 걸치고 있죠. 이런 쪽들의 주식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갖자.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한미반도체를 얘기 안 하고 이제 고용을 제가 얘기를 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서 고용 같은 경우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보다 반도체 IT 쪽에 있는 종목들의 시총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고용에 대한 관심 보고요.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IT 쪽, 반도체 쪽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 게 리노공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총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한 20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IT 쪽만 쭉 놓고 보면 고용이 IT 쪽에서는 7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두루 좀 살피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지금 의료 AI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더블로 모멘텀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 고용까지 잘 들어봤고요.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1월 7일 우리 시장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도 AI 산업 주도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반도체주들을 이끌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2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CES에서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잇따라 낙관적인 전망을 내세우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받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국과 한국 모든 양시장에서 이 반도체 위주의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하기 전에 낙폭을 좀 그리는 모습입니다. 현 시각 0.36% 강보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4,6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 시각 4,5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현 시각 1%대 하락하면서 94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주체별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을 또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 시각 외국인은 6천억 원대, 현재 7천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반대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600억 원대, 그리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13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70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 단연코 반도체와 또 로봇 쪽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4만 전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또 SK하이닉스도 어제 CES에서 HBM4 16단 48GB를 공개하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젠슨왕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어제부터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 시각 2%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74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한 질주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현 시각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2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투톱 랠리에 이어서 오늘 소부장단들로도 계속해서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특히 소부장 쪽으로도 오늘 3%대 강세 보이면서 18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현대차와 함께 9%대 가까운 시세가 붙고 있는데요. 현 시각 3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거래량이 가장 많이 붙는 종목 그린광학입니다. 네, 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소식과 함께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각 11%대 상승하면서 2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HPSP가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11%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3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죠. 이쪽으로도 오늘 반도체 쪽 따뜻한 온기가 마찬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6% 넘는 강한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현 시각 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SFA 반도체도 8%대 넘는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6,0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올릭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일릴리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의 이제 글로벌 빅파마 투자사를 대상으로 해서 파트너링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올릭스도 5% 넘는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5만 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로봇, 자동차 쪽, 그리고 AI 물류라 그리고 로보틱스 쪽으로 강세 이끌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 시각 14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아까보다 조금 더 상승분을 키우면서 3%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75만 닉스를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현 시각 7% 거의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32만 9,500원, 40만 원 선에 바짝 더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는 흐름이 좋았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현 시각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반도체 투톱 계속해서 흐름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밤이 되면 뉴욕 증시 정규장 열리면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발표될 예정입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나 졸츠 보고서 발표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